거는 개인적으로 35명, 35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35명. 어이구야. 예. 왜냐하면 한마디로 싸움도 잘 못하고 전략도 부재하다. 예.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동적이었죠. 예. 정말 제대로 된 국군의 날 행사 이게 얼마만입니까?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상평을 하시더라고. 예. 인상적이었고 감상적이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의 전략 폭격기 네. B-1B가 우리 공군의 F-15K의 호위를 받으면서 등장한 그 데모. 그렇죠.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네, 맞습니다. 불리는 예. 미국 3대 전략 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다. 그래서 국군의 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의 전략 자산 B-1B가 등장했다. 이건 역시 굳건한 한미 동맹. 예. 미국 측에서 이 B-1B를 우리 국군의 날 행사장에 이렇게 제공해 준 그 자체가 정말 이제 핵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이 현실이구나라는 점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쾌거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게 현무 5. 아, 현무 5. 예. 무척 그 육중하지 않습니까? 그 네. 동체 차량도 그렇고 이 이른바 이제 벙커 버스터, 네. 괴물 미사일이다. 또 그 전술 핵의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탄두 중량이 무려 최대 8kg.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다. 네. 그래서 그 100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수직으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혀서 그래서 지하 100m의 갱도나 벙커를 예.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그렇죠. 수 있다. 따라서 현무 5 수십 발이면 평양 시내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네, 제가 봐도 우리나라 국방력을 대내외 과시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위원장님 원래 계시던 MBC에서는 이것도 비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윤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다음에 사관생도들이 이거 훈련하느라 몇 주 동안 뺑뺑이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 시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군 네, 죽지 않고 살아 있다. 네,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옳은 얘기고요. 예, 그런데 어제 정치권과 관련돼서 또 네. 예, 어제 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또 어제 서울공항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은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 행사 참석 대신에 본인 재판과 그 보궐선거에 관련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항의 표시로 봐야겠죠? 항의 표시 성격도 있지만 초조함의 발로다. 조조함. 예. 예, 절박함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구형 전과 구형 후가 완전히 이제 딴 세상이 된 거죠. 예. 실제 구형 2년, 3년 이렇게 이제 묵직하게 들어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일종의 현타가 왔다. 뭐 그렇게 네. 봐야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두 가지 글을 올렸는데요. 네. 첫째는 어제 구형량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녹취록. 이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매우 조악하고 거친 내용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치밀한 전략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썼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들, 예. 예를 들어서 불리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에 법정에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위중을 했다라는 김진성 씨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되지라는 문구도 어제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한 그 정도 수준이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게 두 번째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예.
10월 16일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아 보궐선거. 예.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제목이 선거 승리를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성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보궐선거 지역에 살고 있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 예. 이게 사실 당 대표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지자나 유권자들한테 호소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네요. 예.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보궐선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보궐선거의 비중에 대해서 무척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 내용에 보니까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다. 백병전, 예. 백병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척 디테일하게 네.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까지 페이스북 내용에 올렸는데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라는 그런 반증이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서 지난 2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면 네.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뭐 강화군수나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청장뿐만 아니라 또 호남 지역에서는 영광군수, 그다음에 곡성군수 선거가 또 열리잖아요. 그 호남에서는 또 조국혁신당과 또 맞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거기서 안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에는 본인에게 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왕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영광 곡성 중에서 한 석을 잃거나 예. 심지어 두 석까지 잃을 경우 정말 이건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는 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점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사법 리스크야 이제 11월에 선고를 받게 되지만 지금 당장 10월 16일 있을 보궐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 만약에 참패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네. 정말 본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겠느냐. 본인도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네.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는 생각보다 무척 중요한 선거다. 특히 호남 영광 곡성 지금 조국 대표가 내려가 진짜 있잖아요. 예.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론조사나 뭐 지지율 이런 걸 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선 아마 10월 초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아마 영광 곡성 선거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정치 리스크로 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거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보름도 남지가 않아요. 2주 남았는데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교육감,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도 있으니까 판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예. 의미심장한 예. 그러한 선거 이벤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3년을 구형받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선거법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또 구형을 받았고 도합 지금 5년을 구형받은 상황인데 SNS에 30여 분 길이의 녹취 파일을 공유를 하면서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재판에서 이미 다 현출이 됐던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최근 야권의 탄핵 공세가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제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릴지는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 또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참 상황이 이런 수준인데 왜 이렇게 야권이 탄핵에 열중한다고 보실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사가 국회라는 예. 민의의 전당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무척 초조하고 다급하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먼저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냐 이 둘 간의 지금 속도전 예. 시간과의 싸움 속도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 1심 판결이 지금 11월 15일과 25일에 그렇죠. 예정돼 있지 두 않습니까? 개나 있죠. 예. 그래서 그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탄핵시켜야 그래야 이재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절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특히 갑자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탄핵 행동인가요? 예. 라는 단체는 뭐 108번, 100번 넘게 그동안 윤석열 반대 그리고 탄핵 집회를 열고 있었고 예. 최근 들어서 뭐 지난주는 금요일, 토요일 잇따라서 아. 윤석열 탄핵을 위한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국회 안에서는 탄핵의 밤. 또 탄핵의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 준비를 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 예. 뭐 굉장히 지금 이제 다급하게 긴박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적 성격이 무척 강하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징역 2년, 예. 징역 3년 구형이 네. 생각보다 강하게 그렇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장난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이재명 사법 처리되겠다. 더 나아가서 구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실제 유죄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워지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물 건너간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조기 대선이 힘들게 되고 조기 정권 교체도 물 건너간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예. 민주당과 이른바 좌파 세력의 탄핵 광풍, 탄핵 드라이브는 더욱더 거세게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아주 총력전을 하겠네요. 저희가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국감에서도 또 굉장히 또 민주당이 네. 이번에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어제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뭐 혁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꼬리를 잡아당겨야 한다. 탄핵을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이 조국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대표도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다급하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선고도 안 내려진 상황이지만 조국 대표는 지금 2심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오고 조만간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에서 징역 몇 년 나왔습니까? 그 2년인가 나왔던 것 징역 같은데. 2년 예. 나왔죠. 예. 이제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 내려놓아야 되고요. 예. 아마 정치적 생명도 끝장나지 않겠나 그런 위태로움을 당연히 느끼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딸 조민 씨 예. 학위 예. 그리고 의사 면허인가요? 예. 스스로 반납했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예.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다급하면 다급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켜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그 조국 대표가 사법 처리가 될 경우, 즉 대법원 확정 판결이 떨어질 경우에 조국 혁신당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 흡수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러한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심까지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이거 여태까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일 아닙니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정말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많이 나와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뭐 수사한 검사 탄핵까지 나선 판인데 국힘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부결됐고 뭐 지난주에 이제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권의 프레임에 휘말려서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싸움도 잘 못하고 전략도 부재하다. 예.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한동훈 체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야 투쟁, 네. 대야 투쟁은 좀 더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 22일이었나요? 9월 22일이 네. 어떤 날인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아이고. 4주기. 예. 예, 그날은 저도 사실 제가 당에서 직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네. 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논평을 하나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 당에서 논평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날 그 서해 공무원 피격된 이대준 씨의 유족들은 예. 울부짖으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됐는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우리 이대준 내 동생이 월북했다는 그 월북몰이를 한 장본인들이 누군지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대준 씨 사망 소식을 3시간 전에 알았으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달라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우리 당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점은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특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뭐 김건희 특검 뭐 이것저것 끌어 모아다가 지금 엄청난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싸울 땐 싸워야 된다. 예. 저쪽에선 지금 이재명 즉 친명 그리고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이 합쳐가지고 뭐 명문연대인가 문명연대까지 지금 그렇죠. 결성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 체제가 더욱더 결속해야 한다.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감의 증인 채택도 다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저도 좀 이 사건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는 사안이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증인 채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도 높게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증인을 출석시키자. 정말 아주 강도 높게 주장을 해야죠. 예. 그래야 부각이 되고 부각이 돼야 지금 검찰에서도 무슨 수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긴장을 하고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풀려났고요. 그래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찰 재수사와 정치권의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월북이라고 몰이를 했잖아요. 월북몰이를 했는데 이게 과거로 치면 너 간첩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를 그들이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이대준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다 알죠. 않습니까? 예, 정말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 즉 총을 맞았고 총살을 당한 겁니다. 네. 거기 그것도 모자라서 또 화형에 처한 거 아닙니까? 예. 불에 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그건 예.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회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그 민주당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서 오는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 재표결에 서두른다 이런 방침인데요. 일각에서는 여당 내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당에서 예,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탈하는 예,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과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예, 보는 기류가 대다수다. 다시 말해서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 웬고하니 그 특검 법안에 포함시킨 8가지 혐의 네. 이걸 보면요. 루머성 사안, 예, 확인되지 않은 아주 덜 익은 루머성 사안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뉴스 토마토란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하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보도하자마자 민주당 측에서 별도의 어떤 진상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아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특검 법안에 이 사안을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게 이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몇 가지가 또 뒤늦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네. 특검 카드를 너무 남발했다. 그런 기류가 우리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미 이제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인가요? 네.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최상병 외압 사건 같은 경우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그렇죠, 하고 예. 있고요. 또 공천 개입 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고발이 들어와서 공수처 수사 4부에 배당돼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김건희 여사만 특검을 해야 하느냐 그런 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인데요. 김정숙 여사도 그렇죠, 하고 예. 김혜경 여사도 같이 특검하자. 김정숙 여사도 뭐 샤넬 재킷 행방 의혹, 예. 또 5천만 원 출처 의혹, 예. 또 특활비 유용 의혹, 또 김혜경 여사는 뭐 다 아는 것처럼 법인카드 네. 유용 의혹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해야 된다면 김정숙, 김혜경도 같이 하자. 그런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도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일까지여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그 일정에 맞출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선관위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 여사의 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그 선관위가 등장을 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당연한 유권 해석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유권 해석이 나오게 된 거냐면 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있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윤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특정인 출마에 개입했다면 법에 저촉되느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네. 예.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영부인에 대해선 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인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의혹이 사실이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 배우자는 법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보면 이제 민간인 그렇죠. 따라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유권 해석이다 그렇게 다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은 국감 증인으로 김 여사를 부르겠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평등,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또 공천 개입 사건 여기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이제 기소되고 재판 받아야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지나치게 악마화 프레임이다,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되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비판하고 그 다음에 문제 삼아야 하느냐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영부인으로서 해야 하는 통상적인 활동 일전에 뭐 마포대교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정도 사안은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활동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민주당에서 통치자를 보는 것 같았다. 통치 행위였다. 네. 자, 그게 통치 행위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내버려 두고 네.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해외 순방 갔으면 아마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죠. 난리 정도가 네. 아닐 겁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을 겁니다. 네. 따라서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그러한 프레임, 그러한 비난도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감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국감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할지 어떻게 할지 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증언감정법 제 13조에 보면 동행명령, 즉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네. 징역 5년 이하의 벌칙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감정법 제 6조 4항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다시 말해서 동행명령장이 해당 증인에게 직접 전달돼야 그 동행명령장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지 않는다면 그 동행명령장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국회 모욕죄인가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2016년인가요? 17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예. 있죠. 우병우 예, 수석. 그분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받았지만 그 동행명령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선 고발했지만 그러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러한 상황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여권 법사위원들은 지금 김혜경 여사나 그리고 김정숙 여사, 문다혜 씨 등도 지금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근데 의석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못 부르잖아요. 오로지 예. 민주당에게 유리한 네, 증인들만 출석시키고 불리한 증인들은 단 한 명도 출석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국정감사는 예. 국회 국정감사가 아니라 민주당 국정감사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더욱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타협과 소통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이제 민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부를지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많이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이제 어제 좀 뜨거웠던 뉴스가 있어요.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그 유튜브 매체, 그 좌파 성향 매체 서울의 소리와 대화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좀 논란인데요. 다른 매체도 아니고 그런데 몰카와 녹취로 이제 많은 문제를 낳았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한 대표 측이나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내용이어서 제가 솔직히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길게 언급할 가치를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수준 이하, 상식 이하의 발언과 대화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저렇게 가볍게 언사를 하는 사람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또 김대남 씨의 발언이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 정도 수준의 인사가 내뱉은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문은 이렇고요. 예. 또 파문이 인만큼 수사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그거를 떠나서 이런 매체와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매체인데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은 참고로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이고 그 한 대표 최측근인 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뭐 밝힌 바 있고 한 대표 측은 누가 추천했는지가 아니라 김 감사가 폭로의 대가로 공공기관 자리로 간 것이 아닌지 이걸 밝혀야 된다. 뭐 대통령실 출신으로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의 저런 음해는 선을 넘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런 매체와 이렇게 접촉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서 과연 합당한 부분인지 그에 대한 뭐 지적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 국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텃밭이라고 불리는 영남권에서도 근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출구를 좀 어떻게 찾아야 한다라고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네.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네. 너무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통이 없이 불통으로 밀어붙이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예. 지난한 어려운 문제들도 소통에 공을 들이고 소통에 성공하면 안 될 일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범한 경구를 아마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통하면 만사 형통, 또 소통에 실패하면 만사 먹통이다라는 그러한 경구를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소통 시스템을 복원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통 시스템 복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만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국감 전에 하던 자리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 대표는 원내 인사는 아니지만 또 일각에서는 패싱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척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그런 광경이죠. 네.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대표를 대하는 표정, 눈매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감정의 골이 심각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관계지만 이 같은 상황이 너무 오래 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문제를 넘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런 관계가 이어진다면 국정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은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상황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 이걸 따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험담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정 현안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제 두 분은 대한민국 국정을 짊어지고 있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용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 또 한동훈 대표 역시 소통의 방식 또 의사 표현의 방식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4.10 총선 벌써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다고 해요. 예.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늘 10일로 만료가 됩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꽉 찼는데 최근에 잇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20명 넘게 뭐 기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의 경우에 뭐 10명 넘게 기소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훨씬 많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선거법 기소 규모에 따라서 정치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5명, 35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35명. 어이구야. 예. 왜냐하면 선거법에다가 그 이른바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추가 음. 기소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 대여섯 명, 예. 최대 6명까지 됩니다. 따라서 35명까지 아마 기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27명이 기소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몇 명이 될까? 저는 이보다는 적어도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3% 이내로 아주 초접전 네. 박빙으로 당락이 갈린 그런 선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치열했다는 것이고 치열한 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도 많았고요. 따라서 지금 다 취합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검에서 이번 주 말 정도 취합을 하면 대체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법원에서 이례적인 판결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돈봉투 모임에 참석했던 11명의 전 현직 의원들 명단을 그대로 다 공개했어요. 이 재판은 윤관석 전 의원 등 4명에 관한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전 현직 의원, 정치인에 대한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번에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기소되지 않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도 혐의가 짙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 11명 가운데 4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 7명 명단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따라서 그 7명 중에서 현역 의원이 6명이에요. 이 6명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검찰에서 아무리 소환해도 이분들이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강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그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치열하게 그 지난 총선에서 1~2% 차이로 결정지었던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울이 그런 곳 아닙니까? 예, 저희 지역도 이제 어떤 예. 결론이 나올지 예. 제가 일단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열흘이 안 남았죠. 아니죠. 8일 남았네요. 8일 2일이니까, 남았습니다. 예, 예. 8일 남았고 예. 차분하게 예.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서 그 633 원칙, 그 633 원칙을 지키라면서 신속 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년 안에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게 되면서 내후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대규모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내후년 네. 지방선거에서 아마 헌정사상 최대로 많은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633 원칙, 예. 조희대 대법관이 신속하게 선거법 사건 수사하라, 재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침이 아마 그대로 지켜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형량 기준표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본 형량이 벌금의 경우 2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게 2020년도에 강화된 네. 형량 기준표인데요. 그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벌금 얼마면 됩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죠. 예. 100만 원만 받아도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형량 기준표를 보면 시작점, 벌금 출발점이 200만 원입니다. 네. 이거는 일단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무조건 예외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키겠다라는 예.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따라서 그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엄중하다, 굉장히 깐깐하게 판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사범은 21대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기소 35명 정도 될 것이다. 그 보궐선거 내후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보궐선거에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633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고 그 2심도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 그래서 기소 때부터 12개월 즉 1년 안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해라 선거법의 경우에 이렇게 발언을 했고, 이게 또 요즘 대법원의 기조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궐선거 관련된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당장 16일 그러니까 2주 후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한번 서로 얘기를 좀 나눴지만 강화 군수 선거에 그런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또 합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또 야권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두 곳 중에 한 곳이라도 또 뺏긴다면은 그래도 국힘 입장에서는 있던 곳을 뺏기는 거니까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대다수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 선거 역시 제로섬 게임이다. 네. 민주당이 승리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고 또 제로섬. 우리가 예. 승리하면 민주당이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더 다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 군수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 취재를 좀 해봤는데 예. 강화 군수 같은 경우에 안상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시장이 인천시장. 출마하기는 했지만 네.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현장에서 지지도나 여론조사를 보면 한 10% 안팎.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안상수 변수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광 곡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도 제가 부산 현지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곳 역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긴장의 끈은 늦출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부산 금정에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승수 효과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위협할 수준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통계나 여론조사를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영광 곡성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부산 금정구 단일화하자,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영광 곡성 중에 한 곳을 우리 민주당에게 내달라, 즉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영광 곡성에선 민주당으로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는 부산 금정구에서 우리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엇갈리네요. 영광 곡성에서는 민주당이 단일화를 주장하고 부산 금정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주장하고 이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지금 임박하고 있고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